안녕하세요. 율토피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과제를 수행하면서 저희가 제일 먼저 해야 했던 작업은 동시대의 한국성을 정초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발견되는 한국적 특질을 저희는 혼성성과 유동성, 피상성, 그리고 구성 요소들 간의 반목이라는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근대적 사회제도의 틀 안에 탈근대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문화 현상들이 마치 하나의 몸 안에 여러 주체들이 다투고 있는 것처럼 얽혀 있다는 점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이는 공동체 규범이나 시민의식이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속한 근대화와 세계화를 겪은 한국만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지금 한국이 겉모양이 내용이 앞서는 또는 공이 세계에 미치지 못하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전형이며 이러한 것들을 가장 잘 드러낸 집이 한국적인 집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의한 한국성과 한국 사회 일면을 객관적 실체로서 반영할 수 있는 건축적 요소들을 추출해내는 데 주목했습니다. 저희가 포착한 현대적 토속의 요소들은 마치 키베라처럼 얽히고 설킨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키베라의 머리들을 근대성을 표상하는 정방형 격자 구조와 정갈한 인면이 묶어두고 있습니다. 이런 컨셉트는 버나큘러한 건축 요소들과 근대 건축 요소들 간의 대립, 또 이와 동시에 발생하는 필연적 공존관계를 반영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장소로 저희는 밤섬을 생각했습니다. 밤섬은 서울 한복판의 무인도이기 때문에 사이트 주변의 지역적 맥락에서 한 발짝 물러나 한국성 그 자체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건너편의 여의도와 대조할 때 밤섬의 상징성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밤섬은 여러 측면에서 여의도의 대립항으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로 표상되는 근대화 시기의 유토피아적 열망과 그것이 퇴색되고 왜곡된 지금의 현실 사이의 대비를 강렬하게 나타낼 수 있는 장소라고 봤습니다. 이렇게 유토피아적 계획의 상징인 여의도를 마주보는 헤테로토피아적 장소인 밤섬에서 헤테로토피아로서의 한국 사회를 묘사한다는 점에서 저희 계획의 이름을 율토피아로 정했습니다. 밤섬 집의 건축주는 옛 밤섬에서 살았던 일가족으로 설정했습니다. 밤섬에서 유년기를 보낸 아무개를 가정하여 그의 공상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이 아무개는 밤섬에서 보낸 어린 시절을 제외하면 매우 평범한 삶을 살아왔으며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을 지니는 인물입니다. 그는 어느 날 서강대교를 지나며 부모님과 또 독립한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짓는 상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다이어그램은 계획안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출처를 나타낸 것입니다. 충분히 대표성을 갖는다고 판단되는 요소들을 추출하여 콜라주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또 각각의 요소들을 추출하되 있는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기보다는 각각의 요소가 가진 구성 원리를 일반화 내지는 객관화하는 방식으로 자체적인 가공을 거쳐서 최종 결과물에 반영했습니다. 한강 이남과 이북에서 추출한 요소들을 강남, 강북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지대인 밤섬에서 함께 얽히게 하여 하나의 상징적 건축물을 만들어내었고 저희가 의도한 한국 사회에 대한 관조적 풍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드로잉, 도면, 모형 등을 통해 구체적인 설계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이 엑소노 드로잉은 각각 구조체 기둥, 보, 지붕, 슬라브, 거실 중심의 아파트, 주상 복합형 아파트를 나타낸 것으로 한국 근현대 모더니즘 건축 실태를 반영한 요소들입니다. 여기서는 각각 구조체계에 어긋나고 상호 충돌하는 한국 사회의 현대적 토속 건축, 상업 건축의 일면을 반영한 엑소노 드로잉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요소들은 각각 3개의 묶음으로 얹어집니다. 복잡하게 얽혀 충돌하는 건축 요소들, 이들을 묶고 통제하는 격자 체계와 콘크리트 지붕,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옥탑의 요소들이 중첩되어 하나의 건물을 이룹니다. 평면도에서는 구조 기둥과 이에 어긋난 다른 스케일의 기둥, 계단실, 아트리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면도에서도 내부에서 충돌하는 키메라들을 감추려는 정갈한 커튼월과 이를 뚫고 나온 키메라 요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면도에서도 나란히 자리 잡은 구조축에 비틀어진 축으로 놓인 계단실, 데크, 필로티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3차원적 디테일들을 모형 사진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은 만의 우측에 형성되었으며 정면은 여의도, 배면은 강북을 향합니다. 여의도로 향하는 면은 요소들이 정제되어 있습니다. 상업 공간의 요소가 커튼홀을 뚫고 충돌하지만 다소 정제된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반대로 강북을 향하는 인면은 요소들이 정제되지 않은 방식으로 드러나며 커튼홀을 무시한 채 날이 선 상태로 도출됩니다. 다음은 1층 모습입니다. 입구는 잠시만요. 이 모습은 이제 강북을 향하는 인면의 요소들을 그런 2.2시도적인 부분으로 바라본 것이고요. 다음은 1층의 모습입니다. 입구는 아파트의 공동 현관문 캐노피에서 추출하는 요소로 사실상 건물 정면 전 방향에서 출입할 수 있어 입구로서의 기능은 상실했지만 아파트 입구의 표상으로서 남아 있습니다. 1층은 필로티 구조로 요소들의 적극적인 충돌보다는 서로 다른 축을 가진 기둥 체계의 교차가 발생하며 축을 달리하는 열주들과 계단실, 엘리베이터 등의 수직 동선 입구가 존재합니다. 다음은 건물 2층의 모습입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요소들의 충돌이 발생하며 그로 인해 중첩되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아파트 평면 요소로 표현되는 주거 유닛들 사이에 비주거의 요소를 배치하였고 그 비주거의 요소들이 이동 동선, 휴게 공간 및 오락 공간의 기능을 담당하게 구성하였습니다. 각각의 요소가 충돌하면서 어떤 것들은 지워지기도 하며 그대로 남기도 합니다. 가령 아파트 평면에서 골조 기둥과 상업 공간의 공명병은 침투하여 공간을 분할하고 설정하는 기준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계단 및 엘리베이터와 충돌한 지점에서는 그 골조가 지워지기도 합니다. 이 사진들은 요소들이 어떻게 충돌하고 섞여 있는지 볼 수 있는 사진들입니다. 단순한 요소들의 충돌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기능과 필요에 따라 충돌의 정도와 방식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사진에서도 똑같은 것을 볼 수 있고요. 모형의 정면과 배면 사진을 끝으로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아까 몇 가지의 그 요소들을 차용한 어떤 기준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나름대로 이제 그 충분히 대표성을 띈다고 판단하는 그 기준을 사실 밝히는 거는 이제 저희의 취지에도 어느 정도 어긋나고 저희가 직접 경험한 요소들 그리고 충분히 많이 한국적인 도시 경관에서 보여진다고 생각한 요소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임의적으로 추출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렇게 나름대로 그 구성 원리를 따와서 제작을 해봤습니다. 아까 지도에 마킹할 정도로 사실은 그 어떤 참조점들이 명확한 것 같아서 그런 정도면 어떤 요소들인지 조금 더 설명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도에 마킹한 거는 이제 그 부분들에서 많이 보여지는 그 요소가 그 부분에서 많이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찍어본 거고 그리고 또 이 주거 유닛 1과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베이 아파트와 3베이 아파트 이제 3베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실 중심의 평면을 가지고 양꼭지 그 네 꼭지점에 각 방들이 붙는 그런 식의 이제 평면들이 그 지난 세기에 많이 지어졌고 또 그게 어느 정도 경제성을 가지기 때문에 보편성을 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를 추출해 온 걸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질문인데 일단 아주 간단한 질문부터 하면 그 글 써주신 거에 인용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카프카에 대한 토마스 만에 대한 거는 인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구절인가? 혹시 그 찾은 게 있는지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고요. 그냥 계속 돌아다니는 문장 같기도 해서 혹시 찾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제가 그 인용구를 찾은 곳은 이제 미음사에서 출간한 카프카 예. 단편집에 수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쌍따옴표가 있으니까 출전 표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이게 그냥 굉장히 기술적인 얘기고 하나는 왜 사이트를 밤섬으로 설정했는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콜라주를 해서 새로운 이제 발표자들의 표현을 빌리면 헤테로토피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헤테로토피아라는 말이 그냥 마음껏 쓸 수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제 푸코의 뜻을 따르자면 헤테로토피아를 통해서 기존의 지배 질서가 차지하는 공간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던지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것저것 다 복합적인 걸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렇다면 대지가 거의 가상의 대지나 마찬가지인 그 밤섬보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대면하고 볼 수 있는 도시 한가운데가 훨씬 더 도전적인 장소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밤섬이라고 하는데 약간 전 도망친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밤섬을 선택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우선 밤섬을 선택한 이유는 가장 크게는 굉장히 이 프로젝트 자체가 상징성이 강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싶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주변의 다른 맥락들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좀 더 복잡한 맥락을 가진 장소보다는 이 프로젝트 자체가 자체로 돋보일 수 있는 장소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해서 밤섬을 선택을 했고요. 또 헤테로토피아라는 이제 텀을 갖고 온 이유는 저는 그 의미 자체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 장소를 던짐으로써 기존 질서에 뭔가 반기를 든다거나 하는 의미보다는 이제 퇴색된 유토피아로서의 한국 사회 또 현실에 침투한 유토피아로서의 밤섬 같은 개념들을 적용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광의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은 괜찮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 말씀하세요. 혹시 최춘웅 교수님의 그 미래의 고고학이라고 하는 작업 보신 적 있으세요? 작업하시면서 궁금해요. 혹시 그런 것들이 참조가 됐었는지. 비슷한 작업이잖아요. 여의도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그건 주로 역사적인 대상에서 콜라주를 한 건데 혹시 참조를 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런 작업을 보진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재원 소장님 혹시 궁금하신 거나 말씀하실 부분 있으실까요? 따로 제 목소리가 들리시죠, 서재원 소장님? 네. 네네. 멀리 있다 보니까 좀 적응이 안 되네요. 네. 일단 되게 인상 깊게 봤고요. 저는 굉장히 열심히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인상이 깊은데 어쨌든 여러 가지의 파편화된 것들을 파편화된 그 대상들을 이제 모아다가 놓은 것들 그리고 그게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어떤 그리드 체계 안에 의도적으로 충돌시킨 것들 그런 것들 되게 인상 깊은데 이게 글쎄 결과적으로 그냥 충돌을 해 놓은 상태 이상의 의미가 건축적으로
본인들은 더 어떤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건축적으로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이런 거 말고 혹시 그런 지점이 있으면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우선 뭐 사실 드렸던 말씀이긴 하지만 여기서 건축 그 자체 계획 안의 물리적인 부분들보다는 그 이 한국성이라는 의미 자체에 집중을 한 작업이기 때문에 네, 건축적인 부분 관련해서는 네, 딱 그 모형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린 이야기들이 전부일 것 같습니다. 네, 다른 팀원, 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평면상에서 보이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저 빌라 데크와 이제 교차하는 아파트 평면의 부분이 어떤 바닥 패턴을 달리한다던가 한식의 방식을 통해서 그냥 요소들의 충돌만이 이제 전부인 것이 아닌 어떤 충돌하는 과정, 그 접점에서의 어떤 디테일들을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하는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네. 그냥 뭐 아까 팀에서 발표한 한국성이라는 워낙 그 상징적인 내용이 있는 건 아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충돌 아까 잠깐 설명하다가 뭐 넘어가신 것 같은데 충돌하는 지점에서 뭐 기능을 얘기하셨던가 하여튼 뭔가 어떤 이유로 그것들을 조절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잠깐 하셨거든요. 충돌의 정도를 조절한다든가. 그게 건축적으로 뭐 그게 기능과 연관될지 아니면 뭐랑 연관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충돌들이 결국에는 뭐 조절을 통해서 어쨌든 조율이 되고 하는 과정들에 어떤 저는 조금 더 의미가 제 생각은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이게 그냥 그 의미론적으로만 끝나지 않고 결과 실제로 어떤 이런 물리적인 어떤 충돌 자체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면 사실은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형 가지고 나가시면 되고요.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팀의 이름은 호작도와 참조적 유희인데 여기서 호작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한국인들 사이에서 향유된 민화이며 민화는 비전문적이고 참여적인 타이폴로지입니다. 또한 호작도는 공경과 두려움의 대상인 호랑이를 희화화하고 작은 까치를 굳건하게 표현하는데 저희는 이러한 모순적 병치가 한국의 주거가 지어진 양상을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호작도의 호랑이가 그러하듯 한국의 주거 주택들도 특정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로부터 참조하면서 형성되어 갑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개념도는 이러한 제3의 문화로부터 유래하고 우리 도시를 구성하는 참조점들을 모아놓은 저희의 아이디어를 도식화합니다. 외래의 것들이 맥락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조합되어 오며 결국 그 오브제의 조형은 새로운 형태를 창발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저희 프로젝트의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저희 목표였습니다. 사이트는 홍보등으로 이제 도시적인 맥락과 어느 정도 이제 벗어나되 그 콘텍스트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한국성을 논의할 때 이제 참조점이라는 태제를 갖고 오고 이를 얘기하면서 비참조적, 참조적 영역이 어우러지는 그런 상승하면서 사이트를 잡았습니다. 1층 플랜을 보시면 도시적인 맥락의 참조점들이 가장 먼저 보입니다. 일본의 유리 온실을 시작해서 이제 다세대 주택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가장 흔한 양상이 동선을 그대로 차용했고, 근데 이 유리 온실은 이제 그런 실외가 아닌 실내와 같은 구성을 오히려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 온실로 들어서고 이제 거실을 마주하면
구배가 내려온 중정과 넓은 로비를 이제 먼저 볼 수 있는데, 한국 주거 양상 저희가 볼 때 이제 아파트나 양옥과 같은 구조가 개인을 위한 배치임에는 당연한 건데,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배치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다양한 오브제, 가구들을 이제 배치할 수 있는 되게 넓은 로비를 3번 프로그램에 이제 같이 넣어줬습니다. 네, 조감도와 이제 유리 온실의 모습이고요. 2층으로 올라와서는 1층의 레퍼런스가 사라지고 개인의 내밀한 방이 더 돋보이는 곳입니다. 도시에서 벗어나서 좀 도시적 맥락을 취하는 사이트에서 방들이 이제 방 사용으로 배치하고 그 사이 공간에 이제 계단을 넣어주면서 1층과 매개할 수 있게 큰 우물 중정을 다시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왼쪽 상단에 이제 부부침실에 있는 계단은 1층과 이제 3층과도 자유롭게 이어지는 반면 이제 퍼블릭한 성격의 우물 중정을 거치는 원형 계단도 있고 외부와 직간접적으로 이어지는 유리 온실을 통해 뭔가 한국 건축이 갖고 있는 계단의 쓰임새를 좀 다양하게 표현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1층, 2층의 렌더입니다. 1층의 로비에 이제 오브제와 식물들, 뭐 다양한 양식의 가구들 이런 것들을 로비를 지배하는 양상을 먼저 보여주고 싶었고, 2층은 그것과 좀 대비되게 좀 차분한 양상을 다시 표현해주고 싶었습니다. 이제 2층의 사이 계단에 올라오면 주거의 가장 내밀한 공간에 들어서게 됩니다. 도시 공간에서 이제 보이던 참조점들은 사라지고 이제 좀 기이한 형태의 비참조적 오브제들이 저희가 넣어주는데, 이 기이한 오브제들이 벽을 구성해서 이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저희가 바라본 현재 한국성이 여기에 가장 많이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현재 한국성이 과거의 사물들이 오브제로서 변화하는 그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이한 벽의 배치를 보시면 주변 컨텍스트를 가로막되 그만의 고유한 방의 모습을 취하는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참조점의 어떤 확실한 유희보다는 뭐 비참조점에서 시작하는 뭔가 발전된 한국성의 공간들을 표현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3층의 모습입니다. 다시 단면을 보시면 뭐 1층, 2층, 3층의 구배가 오브제의 참조점에 따라 다른 걸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도시적인 맥락이 좀 가득한 1층과 뭐 중간지대인 2층, 그리고 가장 내밀한 공간 3층이 이렇게 있습니다. 3층에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내밀한 방의 구조가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뭔가 확실한 벽으로 배치되어 있는 그런 방뿐만이 아닌 뭔가 한국성의 오브제로서 대변되는 공간이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공간을 그려줬습니다. 근데 2층과 3층에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그 계단과 이제 외부 계단의 모습이고요. 이제 인명과 모형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재원 소장님이 모형을 보고 예. 다 들렸나요? 네. 일단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네. 모르겠어요. 저는 좀 왔어요. 개인적으로는 좀 놀랐고요. 근데 솔직히 인면도에서 보면은 약간 오이자티스러운 그 오브제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나요? 어떤 거요? 인면도에 보면은 그 발레리오 올지아티를 네네네. 연상시키는 그 오브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지. 저희가 사이트를 고를 때 동네를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뭐 서대문구, 홍은동, 뭐 서초동 그 일대를 완전 좀 샅샅이 돌아다녔는데 저희가 봤던 형상 중에서 이 형상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형태적인 것들 그냥 그대로 표현하는 게, 그리고 그게 어쨌든 사이트에서 따온 거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솔직하게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제가 볼 때 굉장히 현대 건축에 대한 참조점이 많아 보여요. 이걸 꼭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설명하고 있는 그 참조와 비참조, 상호 참조, 여러 가지 그 참조와 관련돼서 굉장히 저는 좀 모르겠어요. 잘 푸는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는, 제 기준으로는. 그런데 뭐 굉장히 최근의 건축가들의 참조점도 보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인스퀘어 그리드도 보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적인 어떤 그 한옥에서 나오는 어떤 것들, 그리고 다가구 주택에서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그 평면도를 보면 그 내가 지금 뭐 정확하게 잘 뭐 봤는지 모르겠는데 입구 부분에 굉장히 큰 어떤 또 홀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중첩된 게이트가 있고, 막 여러 가지 그런, 그다음에 저 왼쪽 상단에 붙은 원형 계단은 굉장히 그 스케일에 비해서 크고, 이런 어떤 참조적인 것들이 막 짬뽕되면서 굉장히 언밸런스한 느낌이 드는데, 전체적인 평면은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흥미롭게 봤고, 모형도 지금 보고는 굉장히 놀랐는데, 실제로 좀 보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뭔가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재밌게 그러면 봤어요. 네. 네, 현장에 계신 서정 선생님 말씀대로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레퍼런스를 차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재현과 표상의 논리를 따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냥 간단한 질문은, 재현과 표상이라고 한 건 언제나 청중을 상정하게 마련이잖아요. 그게 일기처럼 자기 혼자 보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걸 누군가가 볼 거다라고 하는 걸 상정하지 않으면 재현과 표상을 할 이유가 없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 설계를 할 때 이 예상 청중 또는 저 공간을 바라보고 이런 것들을 읽어줄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했는지 일단 궁금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굉장히 흥미롭게 잘 푸신 것 같은데, 대지와 그 사이트 진입로가 저는 이게 그 약간 동떨어진 곳을 찾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외부인을 상정한 건가, 아니면 외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건축주 또는 건축가가 이 참조점의 그 작동 원리가 그러니까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표상이라기보다는 내부적인 건가, 이게 조금 궁금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시적인 맥락에서 벗어나서 도회적인 장소를 고의적으로 골랐고요. 그렇게 한 데에 있어서는 도시적인 참조점들에서 점점 내밀한 공간으로 가는 그 시퀀스를 구조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옆에 건물이 붙어 있으면서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진입 동선이 유리되어 있고, 그런 지점에서 벌써 분리되어 가면서 새로운 그 방향점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암시하기 위해서 사이트에 저희가 그런 의도를 했습니다. 저도 흥미롭게 봤는데요. 특히 제목을 되게 잘 지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 민화라는 것이 약간 이제 대중적이고 참여적이라고 얘기를 한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주변의 도시에서 보이는 뭐 일상적인 어떤 건축적 참조점들을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한 어떤 명분을 만들어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계속 층이 올라가고 하면서 이제 위에서 비참조적인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오브제적인 것이. 그리고 그게 어떤 새로운 한국성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맞나요? 어쨌든 뭐 그게 저는 잘 아직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주제 설명에서부터 그 어떤 대중적이고 뭔가 참여적인 어떤 어휘들에 대해서 본인이 가치를 부여를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는 비참조적인 오브제들이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한국성이기보다는 발전된 한국성을 전 얘기하고 싶었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이제 한국에 있는 어떤 주거 타입들의 오브제성을 얘기할 때 그 표상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떤 깊이와 기회를 갖고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미학적으로 아름다워 보였고 그 구성이 되게 매혹적이었는데, 그런 참조점들이 1층과 2층을 대변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벗어나서 3층에는 되게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새로운 한국성을 만들자라는 건 전혀 아니었고, 단지 이런 뭔가 다른 형태의 기이한 오브제성들이 드러나면서 거기를 이제 향유하는 사람들이 그거에 따라서 뭔가 다른 뭐 한국적 공간의 구별 양식을 다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뭔가 발전된 한국성, 발전하고 있는 한국성을 얘기하고 싶지 않았나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하세요. 낭떠러지 발표자 한현수입니다. 지금 한국성이라는 질문에서는 경계의 포화 상태라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해방과 전쟁 후에 최빈국이던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을 우선순위로 삼았고 결과적으로 초고속 성장에 이뤘지만 우리 사회에 확산된 물질 만능주의는 도시를 이기적이고 배타적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러한 도시에서 건축의 경계는 영역 간의 단순한 다름이 아닌 차이를 만들었으며 욕망에 충실했던 사회에는 이 차이를 유지하기 위한 건축이 등장했습니다. 폐쇄적으로 변해간 한국의 이질적인 건축의 경계는 자연적인 경계와 인공적인 경계 혹은 비물질적인 형태로 도시 곳곳에 증식해 갔습니다. 강북과 강남을 나누는 자연적 경계에서 가는 한강은 자본에 점령당하여 강변의 건축물들이 조망권을 독점하고 있으며 땡땡캐슬, 땡땡파크 등의 브랜드로 포장된 아파트 단지들은 사회 양극화를 가속화했습니다. 또한 이 현상의 쟁점인 수도 서울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친 권력의 쏠림으로 서울공화국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습니다. 경계 밖의 모든 것에 대한 거부와 이로 인한 경계 사이의 충돌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단절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러나 21세기로 접어든 지금 인구 구조의 변화와 MZ세대의 개인주의적 가치관 그리고 팬데믹까지 우리 사회는 급변하는 시기에 놓여 있으며 건축은 이러한 흐름에서 논외로 치부릴 수 없습니다. 한국 건축이 지향해야 할 방향, 즉 지금 한국성의 방향은 경계의 포화 상태로 서로를 배척하는 우리 사회의 소통을 야기하는 것, 경계의 느슨함을 주는 일입니다. 프로젝트 대상은 단독주택으로 단독주택이 가진 경계를 묻는다면 대부분이 담장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소통을 위해서 담장을 없애는 1차원적 발상은 무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판교에서 지구 단위 계획 지침으로 외부 공간을 이웃과 공유한다는 취지에 따라 공유 외부 공지에 담을 쌓을 수 없도록 한 시도를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사진처럼 요새화된 집들만 나타났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느슨한 경계라는 건축의 언어의 의미가 전달될 수 있는 특정한 장소도 존재합니다. 바로 골목길인데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도시에서 소외된 골목길은 열악한 건축 환경이 아직 자본에 점령당하지 않은 상태임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앞서 말한 대로라면 경계의 충돌과 무관할 것 같지만 골목길도 비슷한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데 소통을 바라면서 건축 경계의 본래 기능이 축소된 점입니다. 집마다 설치한 방범창과 담장이 무색하게 대문은 열려있고 그 옆에 놓인 의자에 앉은 거주민들은 주변 행인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고 주인이 있어 보이는 작물들과 화분은 길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골목의 길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은 이전부터 경계의 느슨함을 도모할 가능성을 시사해왔으나 경쟁사회에서 도태된 장소는 외면받아 왔을 뿐입니다. 허일뿐인 경계를 가진 골목길의 건축 환경은 앞으로의 한국성이 투영되어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제가 선정한 골목길은 창신동에 위치한 골목길입니다. 이곳의 특별한 점은 골목길 동네 한가운데 위치한 가파른 돌산입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은행과 서울역 등의 건물을 짓기 위해 채석을 했던 화강암 절개지로 한국전쟁 직후 갈 곳 없는 피난민들이 모여 현재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평면상으로는 어느 골목길처럼 건물들이 빽빽히 모여있고 행정구역상으로도 같은 동으로 묶여 있으나 절개지가 만드는 물리적 거리는 한 이웃이라는 생각을 들 수 없게 만듭니다. 돌산마을의 탄생 배경과 물질 만능주의라는 사회상이 형성된 이유가 동일한 사건에서 시작된다는 점은 상징성을 지닙니다. 이를 토대로 사이트에 지어지는 낭떠러집은 돌산이라는 경계를 허물어서 돌산을 기준으로 떨어져 있는 주민 사이의 만남을 도모할 뿐 아니라 주택 자체의 경계도 흐림으로써 프로그램을 통한 이웃의 단순한 만남을 넘어 더 복합적인 소통을 이룹니다. 돌산 상단 레벨과 동일한 옥상 레벨로 주 진입이 이루어지는데 건물들로 빼곡하던 골목길에서 비어있는 옥상은 창신동의 만남의 공간이자 해방의 공간이 됩니다. 액자 프레임을 연상시키는 오브제가 담는 옥상의 파노라마변은 골목길 틈 사이로 비치던 모습과 비교되며 이런 낯섦은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골목에서 보기 힘든 보이드 공간이 마을의 전망대 역할뿐 아니라 주민들이 모인 마을의 아고라로도 작동하게 됩니다. 옥상의 출입구를 지나 돌산 내부로 들어가면 주택 출입구와 돌산 아래 골목길까지 이어지는 계단코어가 나옵니다. 골목길의 연장인 공용 계단코어는 주택의 베란다와 연결되며 각기 다른 프로그램과 주민들의 참여가 만나 공동체를 이룹니다. 공용 계단코어는 건물보단 돌산에 종속된 형태를 띠는데 계단참이 돌산 자체에 계구부를 만들어서
파사드 역할을 하고 있는 터키의 카파도키아의 동굴집을 연상시킵니다. 베란다와 계단코어의 연결은 전통 건축의 마당을 오마주합니다. 한국 전통 건축에서 모호한 경계를 통해 공간의 중첩과 상호간입이 나타나며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마당은 집과 외부를 물리적으로 이어주는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줍니다. 베란다는 마당의 위계를 잇고 수평에서 수직으로 변화만을 갖습니다. 베란다의 프로그램은 기존 골목길에 나타나는 현상들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재배, 영화 감상, 독서 등의 정적이지만 타인의 참여가 이루어지며 골목길처럼 이러한 프로그램들 역시 베란다를 넘어 공용 코어의 계단까지 확장됩니다. 거실이 위치한 지하 1, 2층은 주택에서 가장 퍼블릭한 공간으로 내부뿐 아니라 베란다의 프로그램 역시 가장 공동체적인 프로그램을 배치합니다. 투명한 현관문으로 되어 있던 강남의 임대 아파트를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투명한 현관문을 통해 21세기형 소통의 주거 공간이라는 주제를 내걸었던 아파트는 입주민들이 사생활 침해 문제를 거론하면서 현재 집집마다 블라인드가 쳐져 있습니다. 주택에서 가장 개인적인 장소인 지하 3층과 4층은 블라인드나 커튼 같은 물리적 장치를 적용하면 옥상화랑 강남 아파트처럼 의도가 퇴색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따라서 실내 정원이나 마루 형태의 공간이 완충지대 역할을 하여 위계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줍니다. 벽과 계급으로 구성된 인면의 바깥쪽 레이어는 창으로 된 안쪽 레이어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해 건물 내부에 다채로운 공간감을 줍니다. 인면의 푸른색 기둥과 난간, 그리고 오브제는 골목길에 덧칠해진 페인트와 같은 맥락이며 골목길에 소속감을 주는 일종의 표식과 같습니다. 벽에 파묻혀 있지만 곳곳에 위치한 창에 투영된 것은 풍경이 아닌 벽으로서 위에서 혹은 아래서만 바라볼 수밖에 없던 돌산은 창이라는 경계를 통해 새로운 시각에서 보여지는 경험을 줍니다. 낯설기만 하던 돌산은 건축과 삶에 녹아든 익숙한 존재가 되며 돌산에 대한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 주시기를 바랍니다. 엄청 큰 모형을 갖고 와 주셔가지고 엄청나네요, 모형이. 네, 그러면 김유영 소장님부터 먼저 말씀하시고. 네, 사실 저는 이 사이트 설정이 이 프로젝트의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를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트의 설정이 굉장히 영리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주택이라는 가장 프라이빗한 공간을 얼마나 공공에게 이제 내주고 접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서, 물론 이제 평면에서도 다 이제 느껴지고 하기는 했지만 그걸 어떻게 배분하고 조율했는지를 한번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에 두 개의 계단이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공용으로 쓰는 계단이 있고, 그리고 주택 내부로만 연결되는 저 계단이 있는데, 그게 어떤 측면에서는 사실 공용 계단이 훨씬 밖에서 드러나는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측면으로 보여야 할 것 같은데, 상징적으로는 저 원통의 그 주택만을 연결하는 계단이 더 부각돼 보이는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 공용 계단 코어가 어떻게 보면 일단 이 프로젝트 자체가 그 돌산이란 자체가 새로운 경험의 주체가 되는 공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단 코어도 이 돌산 내부에 종속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자인적으로 계단 공용 코어가 이제 돌산에 감춰지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 프로그램 배치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아파트의 공용 계단, 피난 계단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화재 시에 이제 베란다의 그 계단들이 그 윗집 아랫집이 다 연결돼 가지고 사람들이 오르내리는 그런 공용 피난 계단이 있는데 이제 그걸에서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지금 아파트에서 이제 현관에서 이제 공용 공간까지 문이라는 가림막이 있었지만 이제 그 피난 계단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프라이버시한 공간과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재미난 아이디어 같아가지고 거길 착안해가지고 이제 베란다에 프로그램들을 배치하였고 이제 방 안에 이제 방의 성질에 따라가지고 이제 프로그램들을 더 안쪽으로 깊숙이 배치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바깥으로 이제 막던 등을 그렇게 했습니다. 네, 박정현 편집장님. 네. 저도 지나치게 특정 지형에 의존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는 이게 저 보내주신 PDF에 위치가 이렇게 특정되어 있잖아요. 창신동 23-638번지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게 건축이 가능한 대지인지 일단 궁금했어요. 법적이든지 어떤 기준에서든지 간에 그러니까 지번이 있는 거니까 건축이 가능한 땅인지 한번 확인해 보셨는데 그냥 뭐 중요한 거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그게 하나 궁금했어요. 지금 현재 주택이 지어진 땅이긴 한데 이제 이렇게 돌산 바깥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지 않나 싶지만 이제 공무전이다 보니 자유롭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각 층마다 이렇게 마당을 설정해 두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서도 보고 발표 듣기로는 여기가 외부에 퍼블릭한 공간으로 개방하는 것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결국 이 땅을 약간 특정한 지형이라고 하는 걸 약간 가로치고 나면 참가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설정하신 한국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 골목길인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목길에 한국성이 투영되긴 하였으나 굳이 지금의 골목길을 제외한 건축들이 그 골목길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지만 지금 현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장소가 골목길이기 때문에 저는 골목길을 선정하였습니다. 네, 서재원 소장님도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잘 봤고요. 근데 그러게요. 어쨌든 뭐가 한국성인지 설명을 안 해도 이렇게 딱 드러나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은데 뭐 한국성을 어떤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지는 알겠지만 약간 그런 정물적인 측면에서는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성이라는 주제가 워낙 추상적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은 뭐 그런 측면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정물적으로 프로젝트의 설명을 듣지 않아도 딱 봤을 때 이게 되게 한국적이다 혹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작업 하신 것 같아서 좋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한국 사회를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뭐 어떤 분은 풍자를 하거나 시니컬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발표하신 분은 약간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국 사회를 치유한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쪽으로 접근했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아니 뭐 그게 틀린 건 아니니까요. 네. 그냥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발표 수고하셨고요. 저 모형은 뒤쪽으로 이동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성은 무엇일까? 저희는 이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으로 치환하여 한국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편한 차림으로 각종 생활시설에 접근 가능한 주거권역을 의미하는 슬세권의 수요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자극과 유행은 매체를 통해 공유되고 너도 나도 그것을 향유하며 빠르게 또 다른 문화로 파생시킵니다. 1일 1클래식, 지식 편의점 등 방대한 지식들을 요약하여 전달하는 쇼폼책들이 베스트셀러 칸을 차지합니다. 이와 같은 한국의 여러 현상들은 쉽고 빠르고 직관적이라는 한국인의 삶의 특성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한국인들이 모여 만들어낸 지금 우리 도시의 풍경은 어떨까요? 큰 글씨와 강렬한 색으로 자신을 알리는 간판, 별다른 고민 없이 선택한 값싼 난간과 대문, 간단한 방법으로 특별한 힘을 들이지 않습니다. 합리성에 기반한 효율 만능주의 건물, 건물에 가볍게 덧붙여 만들어진 공간들,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집니다. 이빨이 붙은 치과 외벽, 교회 건물 지붕에 자리한 첨탑들, 이성적 사유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표현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한국성에서 특이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건물이 사용되기 시작하면 주입되는 프로그램에 따라 여러 번 옷을 갈아입게 되는데 그 생성과 변화가 쉽고 빠르고 직관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건축이 프로그램으로 포장되면서 건축은 가볍고 프로그램은 무겁다는 한국성을 발견하였습니다. 근대의 흐름 속에서도 생성과 변화의 역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1970년 산업화 시대에는 경제성을 기반으로 한 건물들의 대규모 양적 공급이 이루어졌고 1980년대 가밀해진 도시의 주택난을 해결하고자 주택을 개조한 주거공간 임대가 성행했으며 반지하 5개 계단과 같은 덧댐의 공간이 법제화되었습니다. 부피에 대해선 강력하게 제한해온 반면 건물의 외관이나 도시적 스케일에서 일관된 디자인에 대한 제한은 드물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성과 제도를 바탕으로 오늘날의 우리에게 익숙한 한국 도시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한국성이 갖는 양면성에 주목합니다. 누군가는 쉽고 빠르고 직관적으로 기능주의적 건물을 생산하는 반면 그 안에 사는 누군가는 쉽고 빠르고 직관적으로 덧대고 빼면서 공간을 수정합니다. 그 양면의 병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견고해져서 지금 한국을 보고 혼란스럽다고 질서가 없다고 푸념합니다. 하지만 한정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파편적인 수정보는 서툴지만 자연스러운 고질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는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건물을 찍어내는 모습과 자신의 필요에 맞게 공간을 수정하는 모습을 각각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대변합니다. 임대인의 건물은 구조와 코어 그리고 건물 수정을 위해 사용되는 기계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 한 칸을 2.5 x 2.5 유닛으로 설정했고 반복되는 유닛으로 건물을 설계합니다. 임차인이 적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얻어낸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건물은 능동적인 임차인을 불러옵니다.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임차인은 임대 건물의 최소한의 장치와 제한된 상황 속에서 자신의 필요에 맞게 방을 재단합니다. 본인에게 적절한 스케일로 공간을 구성하고 혼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가벼운 재료를 가져다 사용합니다. 입주자 스스로 공간을 구획하는 이 주택에서는 임대인이 만들어둔 기둥이나 보호, 비계 등을 활용해 공간이 좁혀집니다. 사이트는 한국의 어디에나 있을 법한 지정되지 않은 가상의 지역입니다. 한국성을 담는 주택은 한국 어디에서든 존재할 수 있으며 한국의 건축에서 특별한 지역성을 찾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시선이 담겼습니다. 북쪽과 동쪽엔 주택이 그리고 남쪽과 서쪽은 도로에 인접한 우리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설정한 임차인들이 집을 어떻게 채울까 고민해봅니다. 시간이 지나며 건물에 쌓여가는 임차인의 멀티 내러티브를 표현하기 위해 임차인은 주체성을 가진 인물로 설정했습니다. 설정한 첫 번째 임차인은 프로그램에 따른 공간 분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두 번째 임차인은 첫 번째 임차인의 공간을 바탕으로 자신의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임차인의 침실과 작업실은 그 용도가 굉장히 뚜렷하고 거실은 취침과 작업 외의 모든 활동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는 1층 공용주방을 등지는 코너 유닛을 선택해 비계를 온전히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용도로 사용되는 거실은 오히려 비워두고 임대인이 세워둔 비계에 자신의 물건으로
공간을 점유합니다. 그리고 거실에선 유연한 커튼을 활용해 사용 목적에 맞는 공간을 구획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물건들을 비계의 서실내로 들여오거나 내놓습니다. 온전한 휴식을 위한 침실에는 가장 내밀한 공간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밀한 침실은 남이 쉽게 볼 수 없는 깊숙한 공간을 떠올렸습니다. 임차인은 2층 코어와 붙어있는 유닛을 선택해 빛을 차단하고 간소한 공간을 구성하고 공간 안의 공간에서 사색의 시간을 보냅니다. 직주 분리를 확실히 하는 임차인의 작업실에는 쉼과 일의 공간이 분리됩니다. 임차인에게 휴식은 이어지는 작업을 잘 수행하기 위한 공간인데요. 3층 서쪽 코너, 노을을 바라볼 수 있는 랜드스케이프를 두어 휴식의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1, 2, 3층을 모두 걸쳐 활용하는 임차인 1의 주택입니다. 두 번째 임차인은 밤을 많이 새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설정했습니다. 프로그램의 별다른 구분 없이 여러 개의 유닛이 합쳐져 작업을 위한 집이 되었습니다. 작업실 영역은 2개 층으로 침실, 거실 영역과는 다른 높은 공간감을 원했습니다. 작업실 머리 위에는 3층에서 접근 가능한 작은 공간을 두어 복층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간 구획보다는 인테리어를 위해 첫 번째 임차인의 외벽을 내벽으로 사용하고 직접 타설한 콘크리트 마감에 방수천을 덧대는 등 쉽게 집을 지어나갑니다. 저희가 집중한 한국성은 저해상도 건물을 탄생시킵니다. 대중의 한국성은 부수적인 요소로 쉽고 빠르게 건물을 표현하지 멋들어지는 공간감이나 특출한 재료에 공을 들이지 않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건축적 요소를 사용한 주체적이고 버네큘러적인 건물은 멀리서는 알아채기 어렵지만 가까이 들여다봐 봤을 때 어딘가 엉성한 매력에 웃음을 짓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그냥 간단하게는 저희가 원래 이 공모전의 그 조건이 단독주택이었었잖아요. 근데 일단 단독주택은 아니고 다세대, 뭐 법적으로 따라 어떻게 구분할지 모르겠지만 단독주택은 아닌데,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불리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감수하면서까지 주제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 생각했을 때는 보통의 한국성, 보통의 한국인들의 집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싶었는데, 단독주택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그 임대차 계약으로 집에 전세나 월세로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적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단독주택보다는 다세대 주택으로 보통의 한국성을 표현하는 게 저희 의도와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저희도 그 점을 고민하면서 설계를 했습니다. 저는 일단 표현이 너무 아름다워서 되게 인상 깊게 잘 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어쨌든 결과적인 계획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제안하신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여기 계단이 원래 없는 게 맞나요? 네. 그러면 여기에 임대를 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다 계단을 스스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죠. 출입부터 해서. 마이크 손대지 마시고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그 시스템이 맞고요. 네. 코어만을 이용해서 상하를 수직 동선이 있고 비계가 수평 동선인데, 사실 비계는 그 코너나 뭐 이 바깥쪽을 선택한 사람들이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막힌다면 또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것도 한국성이라고 저희가 생각한 한국성에 맞다고 생각을 해서 코어만 두는 방향으로. 그럼 화장실은 공유하는 건가요? 화장실 모두 공유합니다. 주방도 공유하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 시스템을 제안 주신 거기 때문에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성립되는 시스템인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그리고 어쨌든 이 건물을 실제로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 공간이 꽉 차는 게 목적일 텐데, 많이
이제 임대를 줘서 공간이 다 차야 하니까. 근데 이런 방식의 통로를 다 따로 구성하고 뭔가 공용으로 하고 하다 보면 이게 다 차기가 굉장히 먼저 점유한 사람이 통로를 막아버린다거나 뭐 이런 순간에 이게 이제 작동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이제 칸을 저희 임차인이 선택하는 방식이다 보니 때문에 저희도 그 임대인의 일종의 건물 규칙 같은 거를 만들어 보았어요. 왜냐하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방을 잘 팔리기 위해서는 남는 공간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보통 코어와 맞닿아 있는 그 8칸 정도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바깥 공간만 선택을 하다 보면은 안쪽 공간만 남아서 방이 비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코어 안쪽과 바깥 코어 안쪽을 꼭 선택하는 그런 규칙도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방이 남도록 만약에 선택을 한 첫 번째 임차인이 들어오고 두 번째 임차인이 집을 선택할 때 먹는 방이 생기게 된다면 허락을 해주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서재원 소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초기에 뭐 건축이 가볍고 프로그램은 무겁다 뭐 이 말은 되게 재밌게 들었고 쉽고 빠르게 직관적으로 뭔가를 한다. 또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말인 것 같은데 저는 계획안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쉽고 빠르게 직관적으로 막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진 않았어요. 그런 점이 조금 아쉽고 조금 건축이 가볍다라는 것을 그런 거 되게 본질적인 지적인 것 같거든요. 건축이 가볍다. 한국 사회에서는 건축이 가볍고 프로그램이 무겁다. 굉장히 저는 본질적인 지적 같은데 그것들을 풀어내는 방식은 조금 저한테는 신선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자발적으로 뭘 설치하고 뭐 그런다는데 사실 한국 사람들도 생각해보면 그런 거 하기 엄청 귀찮아하기도 하거든요. 뭐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와가지고 조금 정도 치장해서 뭐 가성비를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돈을 덜 쓰고 티가 나는 게 뭔가 조금 더 맞는지 않나. 근데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면 저는 굉장히 적극적인 개입을 사실 사용자가 해야지. 그리고 그 개입을 하는 동안 꽤 많은 비용과 그런 것들이 들어갈 것 같아서 다시 조금 뭔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은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약간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정현 예, 편집장님. 제가 하나 더 여쭤보면 임대차 보호법이 있지만 어쨌든 주택인 한해서 2년 또는 뭐 4년, 뭐 2년마다 어쨌든 계약을 갱신하는 게 한국의 조건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한국 전체 폐기물 중에 건설 폐기물이 굉장히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탄소 배출도 건설 산업이 굉장히 높거든. 23%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와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시스템이 이렇게 굉장히 환경적으로 서스테이너블한가라고 하는 반론을 누가 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제시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저희가 두 번째 임차인을 설정을 했을 때 그 임차인 1이 만들어낸 외벽을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쓰는 사람으로 설정을 했던 것만큼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것을 마음에 들어 하고 그런 다음에 뭐 폐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걸 이용하는 시스템은
에서는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사랑하시죠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타임아웃지는 종로 3가를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3위로 선정하였습니다. 남산타워나 경복궁 등을 이용하여 한국성을 부단히 알리고자 했으나 외국인의 눈에도 그것이 가장 멋진 한국의 매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현 시점에서 한국성이라는 게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기피하는 한국성으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유독 빠르게 흘러가는 한국의 유행 속에서 뒤처져 소외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이국적인 사진에 가볍게 얹기만 해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이러한 것이야말로 일단 한국성을 접근할 수 있는 실마리로 생각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비닐하우스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비닐하우스를 도박장, 사이비 종교시설, 빈민가에 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오랜 컴플렉스 중 하나인 비닐하우스를 이용하여 부끄러운 한국성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재평가는 어쩌면 현 세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당대의 근시안적 유행이나 당대 기성세대의 그늘로부터 거리를 두어 객관적인 조망을 할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택의 사용자도 마찬가지로 콤플렉스이자 동시에 다른 면모를 가진 인물을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괴랄한 노인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자신만의 멋을 가지고 있는 노신사이기도 합니다. 일방적인 판단은 재평가를 할 수 없게 만듭니다. 비닐하우스 역시 이 할아버지처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기회가 필요합니다. 서울은 지금이라는 시대성이 빠르게 드러나는 도시입니다. 농촌에서 일상적인 비닐하우스가 서울에 들어서게 하여 재평가의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서울은 다양한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어떤 곳에선 비닐하우스가 들어설 때 흉물로만 읽힐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혼자만 아는 일탈적 시도로만 읽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상을 판단할 때 아무 문맥 없는 진공 상태의 장소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방향적 프레임이 씌워지는 장소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이 자연스럽게 이식될 수 있는 조건에서 좋은 재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곳으로서 을지로와 물레동으로 좁혀나갔습니다. 을지로와 물레동은 이미지적으로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건물이 들어섰을 때 나타낼 수 있는 태도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을지로의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들어선 비닐하우스는 대로와 대지를 둘러싼 빌딩들 사이에 숨어 들어들게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미로 속에 숨어 들어가는 게 아닌 당당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일원으로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물레동의 오랜 철공소가 모인 사이트는 대상지로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상지의 건물들은 계획된 그리드 속에서 각자의 영역을 지키는 일원으로 위치합니다. 사실 비닐하우스는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이질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이질성을 강조하기보다 사이트의 맥락과 비슷한 상황에 놓았을 때 비닐하우스를 좀 더 명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물레동이 만들고 있는 그리드 체계 안에서 직사각형의 형태를 이룹니다. 이러한 형태에서 기존 물레동이 가진 골목 체계를 유지하며 주택이 기능하고자 하게 했습니다. 다음은 내부 형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스의 형태를 따라서 긴 벽으로 공간을 구분합니다. 그 다음 실 구분을 위한 폭을 변화시켰습니다. 세 번째로 주택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 다양한 폭의 공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유기적 동선을 만들어 내외부 구분을 흐리게 했습니다. 다음 같은 의도로 투명하게 함으로써 실을 구분하기도 하면서 통합시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들을 덮어서 프로그램의 영역성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합쳐졌을 때 주택의 모습입니다. 1층부터 살펴보면 가장 중심부에 침실이 위치합니다. 비교적 바깥쪽에 위치한 프로그램은 취미실과 욕실, 그리고 거실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와 투명한 곡선벽은 수평 공간과 수직 공간에서 내부를 노출하거나 중첩하고 외부와 경계를 짓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간에서 누군가는 내부라고 말할 수 있고 누군가는 외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프로그램은 업장, 창고, 그리고 취미실, 그리고 부엌이 있습니다. 특히 사이트의 골목길은 누군가에겐 뒷길이지만 앞마당이기도 합니다. 뒷길에 쌓여있는 물건들은 사용자의 주택 중 창고이자 갤러리 공간과 대구를 이룹니다. 이는 누군가에게는 적재와 방치 공간이지만 사용자에게는 전시의 공간이 됩니다. 다음은 2층 공간입니다. 1층의 가장 내밀한 침실을 따라서 올라가면 각자의 개인 침실이 나옵니다. 2층에서 내려다보는 비닐하우스의 내부, 박공지붕과 하우스 프레임 사이, 천창 등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은 내외부의 판단을 갈리게 할 것입니다. 2층 공간에서는 이런 박공지붕이 접히면서 물레동의 문맥을 따라갑니다. 다음은 평면과 모델에서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1층 평면도이고 짧은 단면도, 그에 따른 모델, 긴 인면도, 전시와 적재의 공간, 그리고 2층 평면, 2층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깊이 대상으로 여겨졌던 비닐하우스를 한국성을 대표하는 요소로 보았습니다. 이때 현 세대의 재평가를 통해 오랜 콤플렉스 중 하나인 비닐하우스를 이용하여 부끄럽게만 여겨졌던 한국성의 다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택 그래도 사랑하시죠를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시작할게요. 박정희 편집장님부터. 저부터 하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간단한 것부터 하면 제목을 그래도 사랑하시죠라고 약간 시적인 제목으로 뽑은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예외적인 사이트잖아요. 물레동의 영단주택지고 그다음에 예외적인 재료이고 또 건축주를 예외적인 분으로 설정한 모든 것들이 다 예외적인 상황으로 설정해 두신 이유가 뭔지 궁금해. 그러니까 발표 중간중간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예외성을 통해서 뭔가 말하고자 하는 효과 같은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그래도 사랑하시죠라는 제목이 붙은 이유는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예외적인 대상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예외적인 대상들이 저희에게 주는 인상들, 놀랍거나 혹은 당혹스럽거나 어쩌면은 싫을 수도 있는 그런 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들은 오랫동안 한국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그것들을 일방향적으로 판단하지만 말자. 그래도 이런저런 면모를 뜯어보고 그 대상에서 다른 가치를 발견해서 발전시키면은 사랑스러운 모습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사랑하시죠라는 제목을 짓게 되었고 또 그것이 가장 예외적인 요소들만 이렇게 모여서 주택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더 질문하셔도 됩니다. 다른 분께 넘기면 네. 그러니까 한국성이라고 하는 게 약간 정답이 없는 것이긴 하지만 모든 뒤에 성 붙는 단어가 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보편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특수한 것에서 이 한국성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그 건축적 행위의 결과물은 어느 정도의 보편성을 저는 획득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 작업하신 이 프로젝트가 물레동에서 벗어나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물레동에서 벗어나서 작동하기는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누군가에게 더럽거나 혹은 피하고 싶은 그런 대상들이 모여 있는 곳이 서울에 여러 군데가 있지만은 오래된 동네에서 앞서서 말한 을지로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는 물레동의 문맥을 좀 더 계획된 곳에서 각자의 건물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기능하는
사이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는 저희의 건물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숨겨진 건물로서 작동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좀 자리를 잡고 주택으로 기능했으면 했기 때문에 물레동이라는 사이트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른 사이트로 옮겨가게 되면은 이것이 혹은 숨어 들어간다거나 혹은 아파트 구촌이나 이런 곳에서는 어떤 재평가의 기회도 없이 단순히 흉물로 인식이 되어버리거나, 혹은 높은 담장이 있는 동네에서는 그냥 어떤 혼자만 아는 개인적 일탈로만 오해가 되어버리거나, 그런 순간들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꼭 물레동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물레동을 선택했습니다. 네, 김효은 소장님. 네. 저는 사실 이게 우리가 보편적인 주거 양식을 제한하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꼭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어요. 사실 김광 선생님 같은 분은 비닐하우스를 진짜 작업을 하신 적도 있고, 그리고 꼭 그 예전에 윤도현 같은 록 가수들이 비닐하우스에서 살면서 뭘 해야 된다고 뭐 얘기하던 시절도 있었고, 네, 그렇게 재밌게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물레동이라는 데서 비닐하우스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장지대이기 때문에 가장 경제적인 그 공장형 유형을 만들 수 있는 그 철골 쪽 건물들이 가장 많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닐하우스를 여기에서 채용한 거는 물론 아주 가벼운 구조인 건 맞지만, 비닐하우스를 의도한 데는 또 다른 어떤 게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에서 사실 많이 보이는 양식이다라고만 하기에는 좀 다른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가장 싸게 구조물을 지을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한데, 그게 그 사용자로 얘기하셨던 아주 괴랄한 그 노인분과 어울리는 것이냐, 그것부터 해서 비닐하우스를 설정하셨던 그 의도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닐하우스라는 걸 아주 싸게 무언가 공간을 만들 수는 있지만 주거로서 할 수 없는 것은 단열이나 뭐 여러 가지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일 텐데, 사실 그렇다면 그거를 주택이라는 데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했는지가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평면이 그런 것에 좀 주목하기보다는 저는 그 알도반 하이크의 선스비 파빌리온 레퍼런스가 너무 이제 명확하게 떠오르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매치되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걸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물레동에서 비닐하우스가 실제로 이렇게 있는 경우는 없고, 저희가 여기에다 위치를 시켰던 이유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이라는 도시에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들어가서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껴지는데, 그 물레동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싸고 경제적이고 기능이라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구조물들하고 유사성이 있다. 그 태도가 비슷하다. 하지만 그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강조가 굉장히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물레동의 비닐하우스를 선택하였고요. 그 다음에 한국성에서 비닐하우스를 선택했던 이유들은 어쨌든 네, 저희가 한국에 살면서 어떤 지독한 감정들을, 어떤 것들을 보고 느낄 때 굉장히 지독한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데, 그 대상 중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해서 비닐하우스를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그 내부 공간 구성 원리에서는 비닐하우스라는 개념을 들고 왔을 때 누군가는 비닐하우스 안에서도 이것은 외부이고 집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이거는 집이고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라는 내부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평이 이렇게 내외부 공간에서 서로의 판단이 갈리는 지점들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마치 그 알도반 아이크의 벽들 그리고 공간들을 구분을 조금 더 흐리게 하거나 혹은 그 판단을 좀 더 다르게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내부 구성 원리를 사용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정 소장님, 저희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혹시 더 첨언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뭐 그다음에 저는 그 1차 때 제출했던 것들을 잘 봤는데 뭐 1호선 빌런도 나오고 재밌었어요. 그런데 이제 비닐하우스를 선택한 거는 뭐 저는 직관적으로 그냥 저한테는 와 닿았는데, 아쉬운 거는 비닐하우스가 그런 사회적 상징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닐하우스의 장점은 굉장히 빠르게 설치하고 돈이 적게 들고 어떤 가성비의 어떤 절정인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내부 공간을 만들어내는 어떤 원리가 비닐하우스의 정신과 맞느냐라는 거에서는 저는 잘 모르겠다. 그 벽체가 지금 뭐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솔리드한 걸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슬라브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비닐하우스를 가지고 한국성을 하기 모르겠어요. 한국성의 어떤 그 가능성을 더 얘기하고자 한다면 비닐하우스가 가진 한계로 인해서 나타나는 디자인을 더 끌어내야 되지 않았나. 그 비닐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그 파이프의 사이즈가 있고, 사이즈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단열이 안 되는 한계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최대한 어떻게든 집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서 미완성적인 주택이든 아니면 그게 좀 어설픈 주택이든 아니면 거기 사는 사람이 굉장히 그 1호선 빌런 같은 사람이라면 아마 그 벽체를 내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그런 설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무슨 폐 조각 가지고 벽체를 만든다고 하는. 그러니까 가장 돈이 적게 드는 방식, 가장 가성비가 좋은 방식으로 만들었을 때 나타나는 이상한 괴물 같은 크리에이처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냥 비닐하우스를 설정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 건축적인 어떤 그 생각의 디벨롭이 연결고리가 조금 저는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되어서요. 네, 발표 수고하셨고요. 저희 요 모형은 뒤쪽에다 이동시켜 주시고, 네, 오후 5시 10분쯤 다시 회수하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